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볼 때 늘 외국인들 동향 보잖아요. 네.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외국인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사실 돈의 사이즈가 규모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나 우리나라 K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면 연봉이 뭐 50배 막 이렇게 맞아요. 오르는 것처럼 실제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 자금들은 우리랑 뭐 비교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지금 운용사 1등이 블랙락이거든요. 그 블랙락이 운영하는 자금이요 1경이에요. 그래요. 일경 우리가 일경하면 도대체 이 감이 안 오잖아요. 천조에도 뭐 대단한 거고 애플이 3천조 뭐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천조예요. 코스피 400조 해가지고 합쳐서 2,500조 시장인데 혼자서 일경을 운영합니다. 그 밑에 뱅가드 있죠, 스테이 스트리트 같은 있죠, 피델리티 있죠, 골드만삭스 뭐 등등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뭔가 투자할 때는 우리 시장을 볼 때는 저는 항상 외국인의 시각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닷컴 버블이 깨졌을 때 외국인은 왜 우리 시장을 살까? 중국 시대를 보고 사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이 작년 7월 달부터 우리 시장을 많이 샀어요. 한 20조 산 것 같은데요. 보면 그렇게 많이 사는데 외국인은 왜 살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코스피에서 보시는 차트에서 밑에가 환율이고 그 밑에가 외국인의 매수 동향인데 환율을 보니까 2009년도에도 1,500원을 넘었던 환율이 계속 떨어지는 동안 한 1,050원까지 갈 동안 나중에는 이제 1,000원까지 가죠. 갈 동안 외국인이 이 환 플레이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네, 들고 그동안에 코로나 때는 올라올 때 계속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상황이 전 세계가 락다운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외국인이 이렇게 판 거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최근에 이래 사고 있어요. 왜 살까라고 보면 2009년과 같은 상황으로 지금 보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뭘 많이 샀는가도 보는 거죠. 뭘 많이 사는가를 봤더니 또 삼성전자를 많이 사요. 반도체를 많이 사는데 아니 삼성전자 5만 원 찍었다가 지금 7만 원 넘어서면 이제는 여기서는 팔아야 된다는 분들도 많고 아이 전자 뭐 저거 먹어봐야 얼마 먹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외국인은 이 샀던 물량을 금방 팔까라고 보면 외국인도 어떤 추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안 팔 것 같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는 뭔가 보면 똑같은 코스피 차트예요. 똑같은 코스피 월봉 차트거든요. 환율, 외국인 동향, 올라온 거. 근데 조금 전에 차트랑 이 차트랑 한번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모양 똑같잖아요. 비슷한데? 모양 똑같은데 그러면 힌트를 드리면 지금 2600에서 줄을 쫙 꺼놨죠.
네. 지금 점선이 가운데 점선이 줄을 쭉 꺼놨는데 지금 요 가격이거든요. 요 가격인데 줄을 쭉 꺼놨는데 야, 지금 가격 수준이 2011년 수준 2007년보다도 낫네? 야, 아니 도대체 세월이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여긴가? 근데 다시 자세히 보시면 지금 2600이잖아요. 네. 그때 인사이트 펀드 뭐 하면서 했을 때는 2050이었어요. 그때는 2050인데 지금 2600이잖아요. 네. 근데 방금 이 차트는 그럼 도대체 뭐지?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지수를 달러로 전환한 차트입니다. 달러로? 예. 외국인이 보면요. 외국인이 봤을 때는 어쨌든 달러로 바꿔서 투자했다가 나중에 달러로 찾아가거든요. 달러로 봤더니 2007년보다도 낮은 거예요. 근데 2007년도에는 왜 2000포인트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높게 나왔을까? 2007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900원. 900원을 살짝 깨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나요? 원엔 환율은 740원. 와, 그렇게까지 간 적이 있어요? 2007년 7월 달에 740원을 가면서요. 그때 일본에 그 공장 투어를 갔었는데 물가가 너무 싼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한 7만 원 정도 하는 뭐 바지가 일본에서는 4만 원, 5만 원 하는 거예요. 아니, 일본이 물가가 되게 높다고 들었는데 왜 이래 싸지 했더니 환율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환율하고 지금 1280원의 환율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나라 주식 너무 싸네. 야, 옛날에 예를 들면 100달러면 11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달러를 바꾸니까 13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우리나라 와서 관광하는 거, 우리나라 음식 먹는 거, 우리나라 제품을 사는 거 전부 다 지금 싼 건데 주식도 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러면 에이, 코스피보다도 독일하고 일본, 거기가 또 전 세계 제조 강국이잖아요. 독일, 일본, 한국 제조 강국이면 요즘 일본 어떻는지 아세요? 엔화 싸죠. 요즘에도. 네, 엔화가 싸지면서 일본 지금 니케이 225거든요. 일본 니케이 225가 33년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33년 신고가가 나오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고점 치고 떨어지는 척 하다가 지금 신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본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독일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본, 독일이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아직 아니네. 특히나 달러로 보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멀었네요. 아직 저 위까지 가려면 여기서 40%가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환율까지 고려해서 외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아직까지 외국인은 여기서 팔고 나가지는 않고 계속 아마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AI 모멘텀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아까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재미난 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삼성전자 월봉 차트거든요. 삼성전자가 수익을 냈을 때가 2012년부터 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게 다 삼성전자의 연간 수익률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44, 43, 41, 44, 45, 33. 올해가 33% 올랐거든요. 뭐야, 그 전에 오르면 무조건 40% 오르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 코로나 때도 삼성전자 사신 분들, 잘하셨다고. 왜냐면 초일류 기업이잖아요. 초일류 기업이고 세계 1등 제품을 만드는데 주가가 많이 빠지면 저렇게 수익률이 40% 이상 나옵니다. 이자가 2%, 3% 하는 시대에 40%씩 올라가잖아요. 빠질 때는 보면 24%, 마이너스 3%, 작년에 29% 이렇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데 삼성전자의 더 장기적인 차트 보면 항상 이 우상향을 하죠. 그런데 왜 우상향을 했을까? 포스코랑 롯데케미칼은 왔다 갔다만 했는데 왜 우상향을 했을까라고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 새로운 반도체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장이 탄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뭐 AI. 네, 이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번에 왜 샀을까? 아, AI 모멘텀을 보고 사는구나.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삼성이 정말 이 AI 모멘텀에 잘하고 있나? 에이, 엔비디아만 수혜를 받고 삼성은 이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2주 전에 TSMC의 선전포고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TSMC의 파운드리 기업이잖아요. 네. TSMC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가 420조인데 TSMC 650조이래요. 그러면 650조 이런 기업이 파운드리만 해가지고 어떻게 650조냐? 너무 독보적이니까. 엔비디아의 GPU, 애플의 AP칩 전부 다 TSMC가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TSMC 차트를 한번 볼까요? 요게 TSMC거든요. 자, TSMC 작년 안 좋았어요. 마이너스 38%. 네.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쫙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장대 양봉 내고 음봉 나고 올라오는 패턴은 비슷했는데 올라오는데 1월 달에 많이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워런 버핏이 샀다고 지분 신고를 했어요. 와, TSMC를 워런 버핏이 샀대. 워런 버핏에서 한번 사면 10년 가져가거든요. 그러고 쫓아 샀어요. 근데 음봉이 확 나오죠. 팔았죠, 그때. 팔았다고 공시가 나온 거예요. 아니, 워런 버핏에서는 10년 살 주식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 뭐예요? 1, 2, 3, 4, 4개월 만에 다시 팔아버렸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왜 팔았나요? 라고 하니까 주총에서도 얘기하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TSMC의 이 독보적인 기술력과 독보적인 경쟁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경제적 해자 얘기하면서. 근데 왜 팔았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면 애플뿐만 아니라 인텔 뭐 등등 해가지고 이 TSMC에다가 많이 주는데, 야, 이 4차 산업혁명에 중국이 쫓아올까봐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간단하게 TSMC 공장만 박살내버리면 미국의 IT 기업들이 올 수도 되는 거죠. 엄청난 리스크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하지? 삼성이라는 대안이 있는 거죠. 이 파운드리의 TSMC가 최근에 거의 60%까지 갔었거든요, 점유율이. TSMC 55%, 삼성이 한 15, 16, 17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등 삼성? 야, 삼성은 맡겨놨더니 반도체도 잘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의약품도 잘 만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경쟁력이 잘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야, 파운드리 삼성으로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최근에 삼성이 일본에다가 또 공장을 짓는다고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측면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재작년에 왜 여기서 쫓아 샀었죠? 96,000원, 9만원대 쫓아 샀던 이유가 바로 삼성이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랑 파운드리에서도 이제 2030년 되면 1등 할 거야. 그 기대감에 여기서 샀거든요. 근데, 그게 뭐야. 파운드리에서 점유율이 계속 벌어지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의 파운드리의 도전장. 거기 보면 TSMC가 하고 있지 못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오겠다. 3나노 이하, 2나노 이하에서는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그런 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 이번에도 전고점 돌파하는지 한번 가져가 볼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그동안에 사셔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 이 차트를 보면요. 이게 월봉 차트라고 했잖아요. 월봉 차트에 자세히 보시면 이 월봉 MACD 오실레이터가 추세 지표잖아요. 삼성전자, 제가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MACD 오실레이터라는 이 추세 지표를 보면요. 2018년도에 삼성전자 사상 최대 이익 나올 때거든요. MACD 오실레이터가 꺾어졌을 때 팔아야 되죠. 그리고 플러스로 돌아설 때 사서 이게 끝날 때까지 가져가면 되잖아요. 조금 늦게 이게 MACD 월봉이라서 약간 늦을 수는 있는데 이제 플러스가 돌았었어요.
시작이네. 네. 그러면 MACD 오실레이터가 요 꺾어지는 지점 있잖아요. 기울기가. 네. 이 음으로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데 이 꺾어질 때 팔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하반기 내년 초까지는 이 반도체를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좀 큰 수익을 한번 노려봐도 될 것 같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점검해 볼게요. 온 국민 주식이 있었잖아요. 네. 네카오라고 그래요. 아, 네카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고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주식이 좀 들썩이면 내 것도 네카오가 좀 가줄까 이랬는데 딴 건 다 오르는데 이건 안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점검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카카오를 보면서 우리가 성장주 투자에 대한 어떨 때 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카카오가 코로나 때 요 화살표 표시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 빠졌었잖아요. 네. 확 빠졌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사죠. 굉장히 강하게 사는데 미국의 빵 기업들이 올라가는데 한국에는 어떤 플랫폼이 있나 봤더니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참 대단한 회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외국인 지분율도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2019년 사큐에 실적 서프라이즈가 또 나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카카오 보면 광고가 톡보드에 광고가 뜨는데 광고가 본격적으로 올라온 게 19년 부터인데요. 그러면서 수익도 좋아집니다. 수익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사기 시작했고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4, 5, 6, 7월 이때가 빅7 장이었다 했잖아요. 삼성전자는 10월 달까지 전고점 못 뚫었었어요. 그래서 맨날 6만 전자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카카오가 이렇게 얼마였어요? 2만 원, 3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가니까 열광을 했던 거죠. 열광을 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갔었던 대형주가 올라갔던 장에 쉬다가 21년도부터 다시 한번 불을 뿜는데 이런 불을 뿜을 때 우리가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카카오 너무나 강력한 경제적 해자 가지고 있죠. 또 요때 당시에 올라갔던 이유가 카카오 밑에 카카오뱅크라는 게 있었구나. 근데 카카오뱅크 상장한다는데 신한, KB 시총을 훨씬 웃돌고 신한, KB 합산 시총 정도까지도 갔었죠. 요즘도 뭔가 좀 비슷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합친 것보다 더 높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때 꼭 이럴 때 당시에도 삼성전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플랫폼 시대입니다. 무형의 자산, 플랫폼 기업의 무형의 자산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죠. 라는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냥 네카오만 들고 가라. 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게 4만 원 요때만 하더라도 제가 군대 휴가 나온 조카 보고 지금 군대 월급 얼마냐? 그러니까 80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카카오나 사모아라 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만에 17만 원이 간 거예요. 다행스럽게 이때 경제방송 나가면 가장 많은 질문이 카카오 지금도 사도 되나요? 네. 왜냐하면 그 군대 나온 조카한테 카카오나 사라 한 영상을 또 많이 보셔가지고 다 넣고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셔야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2020년도에 이 카카오의 북밸류, 순자산 가치라고 그러죠. 자기 자본. BPS가 주당 BPS가 14,000원이었거든요. 14,000원인데 8만 원? 에휴, 아직까지 6배 뭐 괜찮은 거죠. 성장주인데. 그런데 17만 원이 갔어요. 14,000원 대비 17만 원이면 얼마죠? PBR이 10배가 넘어갑니다. 네, 그렇죠. 12배? PBR이 12배가 넘어가면 저는 성장주 이 고점 치고 박살 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주 고점에서 더 우리 고객 돈을 더 사는 그런 우를 피할까라는 걸로 제가 2015, 16년 화장품 거품일 때 내린 결론이 PBR 10배 이상에서는 안 산다. 그리고 12배, 14배 이렇게 가면 다 팔아버린다. 그 염두에 두셔야 되겠네요. 그때 제가 코스맥스라는 주식으로도 한 3년 동안 큰 수익을 냈었는데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원료 만들어주는 회사잖아요. OEM, ODM. 그런 회사도 PBR 14배 갔었어요. 아, 그러면 이만 안녕. 예, 그동안 고마웠어. 이만 안녕.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서는 사면 안 되고 오히려 팔아야 된다는 거죠. 예, 팔고 다시 PBR이 내려왔을 때 사도 그때 사는 게 나을 겁니다 했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BPS가 53,000원이 됐는데 47,800원이에요. 이 좀 뭐가 또 말이 안 되죠. 아니 카카오 같은 성장주가 성장주 뭐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이런 회사가 이런 가격? 그러면 저는 작년 연말에 페이스북이 75% 빠졌을 때 그때랑 똑같은 느낌을 받아요. 페이스북도 틱톡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요. 페이스북의 영업이익률이 어제 발표가 됐지만 한때 40%가 넘었다가 틱톡,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세상을 위해서 메타로 이름 바꾸고 그 메타버스 관련된 인력 뽑아가지고 막 하는데 돈 안 되잖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 보니까 페이스북의 영업이익률이 20%가 됐었거든요. 그게 작년 연말에 저점일 때였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다시 살아나는 이유가 메타버스 인력 일단 다 잘라. 한 80%를 줄였어요. 페이스북이 인력을 거의 한 17% 줄였거든요. 그런 이익 관리를 하면서 최근에 다시 쫙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가 요즘 제가 카카오 경영진이 과연 수익 관리 신경을 쓰나 어떠나 보면 최종 우리가 쓰는 소비재라든지 우리가 쓰는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를 평가하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직접 쓰니까 K2 전차 뭐 이거 방위산업 뭐 모르잖아요. 무슨 미사일 팔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를 요즘 자료를 다운받아 가지고 닫으려고 하면 안 닫혀요. 5초 동안 광고를 봐야 돼요. 네. 엑셀 안 닫힙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그런 걸 보면서 카카오가 어느 정도 수익 관리에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자회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 이렇게 엄청난 자회사가 있었네 하면서 만들어진 이 오버슈팅이 거품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익 관리도 하는 시점이니까 네. 기왕에 저 상투 잡았다가 그냥 흘러내릴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한번 진입을 해볼까 하는 분들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긴 한 거죠. 네, 여기서는 그냥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적정 주가 수준이 지금 이 밑에 흘러가고 있는 주봉선이 200주 이평선 뭐 이런 걸 건데요. 8만 원, 9만 원이 저는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BPS가 이제 53,000원까지 와 있는데 이런 기업은 PBR 2배 받아도 돼요. 2배 받아도 되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적정 주가 수준이 지금 20만 원 떨어져 있는데 저는 35만 원 정도는 해야 적정하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된다면 여기서 살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왜 우리가 여기서 못 사냐면요. 아니 근데 전문이 이게 2년 3년 계속 이렇게 옆으로 길까봐. 그럴 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포항제철 시절에 사가지고 지금 13년 만에 원금 회복. 원금했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이번에 2차 전지로 리튬이랑 이거 진출을 안 했으면 영원히 회복 못했겠죠. 왜 영원히 회복 못하냐면 철강도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수요는 5%씩 증가합니다. 근데 공급이 훨씬 많이 증가한 거죠. 바우산 철강, 인도의 미탈 스틸 뭐 해가지고 공급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우리가 판단할 때 공급자가 늘어나고 있나라는 걸 보면 카카오 단체방 자꾸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네. 자꾸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뱅크 통해 가지고 돈 보내고 있고 그러면 강력한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다시 올라옵니다. 네. 오늘 박세익 대표와 오늘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주린이의 시각에 맞춰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 박 대표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린이를 벗어난 분들을 위해서 꼼꼼하게 차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고 차트를 읽는 법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은 박 대표님하고 한 요 부분은 셀코TV에서 한 번 이렇게 보고 마시지 말고 이게 몇 번을 보셔서 이 차트를 보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야구 경기 좋아하시죠? 야구 경기 때 우리가 경기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야구 기록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록지. 근데 그게 선수들의 뭐 이렇게 스코어 같은 게 다 있어요. 근데 기록지를 보는 정도가 되면 야구 전문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차트를 놓고 이게 뭐야 하고 있으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니까 요거 분석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걸 몇 번 보시고 익숙하게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 셀코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투자에 관해서 또 증시 현황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들이 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네, 공매도라고 해서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보여줬는데 그 공매도를 한 헤지펀드들을 보면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번에 큰 손실을 입었을까? 시장 분석을 잘 못해서 그래요. 시장이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때렸다가 떨어진 거고요.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다치는 장은 항상 보면 강세장이었습니다. 2017년도 그리고 2020년도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장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 시장에 판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기록지를 보고 그리고 기본적, 기술적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지금이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 지금이 내가 공격할 때인지 수비할 때인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공격으로 돈을 버는 장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러셨거나 올해 아직까지 수익을 회복 못하신 분들은 올 하반기 내년까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모든 손실을 다 회복하시고 그 손실의 2배, 3배 되는 수익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오늘은 깊이 있게 들어가 봤습니다.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 대표 모시고 투자의 기본, 하반기 전망 그리고 주목할 만한 섹터 차트 보는 법까지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보고 말지 마시고요. 몇 번 되풀이해서 보면서 주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